한국 문화는 사실 일본 문화의 거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연속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밤을 새우면서 본다고 합니다. 한국 남성들하고 한 번 정도는 지금 같은 관계를 갖고 싶다. 근데 괜찮으면 결혼해도 된다. 이런 일본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 여성들은 말하자면 문을 좋아한다. 일본 경제가 힘든데도 젊은 사람들은 왜 더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찾고 있는 것인가요? 한류 콘텐츠를 많이 찾게 된 이유는 물론 2004년에 그때 배현준의 겨울연가 이게 시작이었지만 최근에 와서는요 코로나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집에 많이 있었던 일본인들은 넷플릭스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동영상을 통해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이 유행한 것은 사랑의 불시작이라든가 이태원 클라스라든가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여서 한류 콘텐츠의 매력에 빠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류 콘텐츠는 일본 콘텐츠하고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하나의 드라마 50분이라고 하면 그 50분 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을 또 금방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거의 모든 한류 드라마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넷플릭스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밤을 새우면서 본다고 합니다. 이런 것으로 한국 콘텐츠에 많이 빠진 일본인들이 더 한국말도 배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한국을 좋아하게 된 분들이 많다라고 일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MZ세대가 K-팝이나 드라마를 보려고 한글까지 배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류 콘텐츠, 한류 드라마라든가 K-팝 그거는 한국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K-팝은 옛날에 일본에 간 한국의 가수들은 일본말로도 불렀지만 지금은 한국말로 그냥 부르거든요. 한류 가수나 또 한류 드라마를 좋아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말이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일본에서 한국어 학원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 학원에 온 사람들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동기를 물어보면 대충 비즈니스라든가 그런 것보다 취미, 한류 콘텐츠, 한류 드라마 K-팝 이거 이해하고 싶어서 그렇다라는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배운다라는 동기 자체가 드라마, K-팝 그 다음에 아주 가까이에 있는 한국에 직접 가서 한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리고 한국말은 일본말하고 어휘라든가 비슷하다. 어순이 또 거의 같다. 그러니까 배우기 쉽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다 있어가지고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리아타운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일본 안에서도 코리아타운을 찾아가지고 가면 거기에 식당들이 많고 여러 가게들이 많아가지고 또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 일본 안에서도 한국말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알게 된 일본 사람들이 일본 안에서도 한국말을 배우면 또 한국 사람들도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말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 한국말이 일본 안에서 많이 사용되기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말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괜찮아라든가 이런 말을 써요, 요새. 진짜라든가 이런 말도 씁니다. 이게 일본말화 되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어가 일본어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현상도 확인이 됩니다. 도쿄 중심가가 코리아타운처럼 변할 정도로 한국 간판과 음식 제품이 퍼진 것은 일본인의 취향이 바뀌어서인가요? 아무래도 코리아타운에 가면 거기에서는 식당, 레스토랑, 그리고 옷가게, 그리고 K-pop 스타들의 여러 가지 제품, 굿즈라고 하죠. 그것을 또 판매하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는 일본말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말로 간판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야 코리아타운에 들어가면 거기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상업적인 의미도 있고요. 하나의 더 문화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도쿄 신주쿠 가까이에 있는 신오쿠보에 가면 그러한 코리아타운이 아주 크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오사카 쪽에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신오쿠보에 가끔 가기도 했는데 그 거리에 들어가면 진짜 한국 같아요. 사람들이 또 한국말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TV 화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화면은 한국의 스타들의 연기하고 있거나 혹은 노래하고 있거나 이런 것만 보여요. 그런 것을 화면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더 거기에 들어가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배워보고 싶게 되고요. 그리고 자르테는 한국 음식점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 속에서 한국 문화는 사실 일본 문화의 거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인식됩니다. MZ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적으로 한국을 좋아하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많은 일본인들이 한류 문화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그것은 역시 한류 드라마 그리고 K-팝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요. 먼저 비주얼이죠. 비주얼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한류 스타들은 남자들은 180cm를 넘는 굉장히 큰 키. 일본에서도 물론 180cm 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한국의 한류 스타들은 그것은 보통이잖아요. 근데 일본의 아이돌들을 봐도 그렇게 또 키가 큰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룩스라고도 하죠. 비주얼. 이것 때문에 또 얼굴 자체도 굉장히 미남이고 또 왕자님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한류 스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반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류 드라마를 보면 특히 일본하고의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여성들의 차이입니다. 한국 여성들을 일본 안에서는 역시 한류 드라마를 통해서만 많이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한류 드라마에 나오는 여성들은 일본 여성의 거의 볼 수가 없는 적극성 그리고 능력이 있는 모습. 물론 일본 여성들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국 여성들은 굉장히 바르바르하게 남자 이상으로 활약상이 아주 화려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특히 일본 안에서는 일본 여성들이 자신들에게 거의 볼 수가 없는 내용이라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친구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한국의 그러한 한류 드라마 속에 있는 여성상 한국에서 보면 뭐 그게 많으니까 그렇게 그 특수하다고 느끼지 않는데 일본 여성들이 볼 때 와 훌륭하다 멋지다 그렇게 느껴가지고요 반해버리는 거예요. 일본 여성이 한국 여성에게 반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류 드라마 특히 한국을 좋아하게 되는 굉장한 큰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굉장히 활발하게 또 여성들을 리더하는 그 고등학교 안에서의 비주얼, 룩스도 아주 괜찮은 고등학생, 여자 고등학생이 있었거든요. 그 여자 고등학생을 굉장히 많은 그 학교에 여학생들이 따랐어요. 그거는 일본 여성들은 말하자면 멋있고 또 남자 같은 여성을 좋아한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남자 같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일본에서 말할 때 남자같이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그 지도력 있고 이 여성을 좋아하고 한국의 드라마 속에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본 여성들은 아주 열중하게 그 드라마를 보게 된다. 그렇게 일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인기가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예. 한국 남자들이 인기가 있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역시 키가 크다라는 게 좀 있고요. 그리고 배려심이 많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하기 이전의 이야기거든요. 그 예를 들면 연애 시절이라든가 그리고 또 한류 드라마에서 보이는 한국 남자들의 모습은 그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일본 안에서 일본 남자들에게 그런 거 못 느끼는 일본 여성들이 많아가지고 한국 남자들이 다 그렇다고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한국 남성들이 실제도 많다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정이 많고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라면 이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가 한국 남성이에요. 그런데 일본 남자들은 사무적이다. 뭔가 재미없다. 오히려 가부장적이고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고 막 이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한국 남성들하고 좀 한 번 정도는 가까이 친구 같은 관계를 갖고 싶다. 근데 괜찮으면 결혼해도 된다. 이런 일본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결혼한 이후는 조금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 남성들도 일본 여성은 순종하고 다 따라온다라고 이미지가 있는데 결혼한 이후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믿지 마시고요. 일단 1대1로 만난 이후는 상대를 잘 봐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왜 전례 없이 대만 문제를 꺼내 일본이 전쟁에 끼어들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인가요? 예, 사실 그 12일 7일이었어요. 일본 국회에서의 질의응답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카이치 총리가 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아니었고 입헌민주당의 오카다라는 전 대표가 혹시 대만 유사시가 있을 경우에 일본의 전립위기 사태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다카이치가 대만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럴 경우 혹시 중국 쪽에서 전함을 동원하여서 해상, 본세
까지 한다면 일본의 국가 존립 위기 사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자위대를 동원한다 라는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중국 쪽에서 굉장한 반발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우연한 발언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질문이 나왔으니까 답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보통 역대 일본 촌리는 대만 유사시라는 그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촌리 최초로 대만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때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 일본은 자위대를 동원시킨다. 이러한 말은 전쟁을 일으킨다.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다카이치가 계속 그 부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베 촌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카이치가 그것을 전혀 모른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의도적인 어떤 다른 목적으로 갖고 있는 발언이 아닐까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총영사가 일본 총리를 향해 외교적 수위를 넘는 강경 발언까지 내놓은 데에는 어떤 전략적 배경이 숨어 있나요? 이러한 그 다카이치 촌리의 발언에 대해서 일본에 있는 일본 오사카에 있는 셴젠라는 중국의 총연사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갑자기 돌진해온 그 더러운 목을 가짜없이 베어버리겠다. 이러한 내용을 SNS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외교적인 대단히 무례하고 또 위험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일본 안에서 굉장한 비판이 일어나서 그 중국 총연사는 그 글을 삭제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 중국 쪽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내용이었다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볼 때에 대만 유사시 부분에서 일본의 촌리가 그럼 무력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이고 중국에서 볼 때 대만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일부 이기 때문에 기본은 평화적인 통일이지만 그러나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무력적 대만 통일도 제외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화가 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다카이치 촌리는 에이펙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악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을 즉각 대만 대표하고도 만나서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대만 대표하고의 만남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자랑스럽게 올렸습니다. 이러한 다카이치 촌리의 행동이 모두 대단히 도발적으로 중국 쪽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아주 센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있으면 안 되는 그런 발언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안에서는 그 셴젠라는 중국 총연사를 일본에서 퇴거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거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시작은 다카이치의 발언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도 그럼 외교적인 강경한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의 여행 금지나 수입 금지 같은 경제 보복 조치는 일본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나요? 다카이치 발언 이후에 중국 쪽에서 일본에 계속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 조치, 일본에서 보면 보복 조치 이것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에 여행 가지 말아야 한다라든가
일본에 유학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 일본의 수산물을 다시 금지하겠다. 6월에 일부 재개하기는 했거든요. 다시 전면적으로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곳으로 일본이 일단 추산을 해봤더니 원으로 말하면 18조 원 정도의 경제적인 손실이 있고, 그리고 1년으로 따질 경우는 일본의 GDP 약 0.4% 정도 감소시킨다. 이거는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정부의 발표 이후에 일본 안에 있는, 예를 들면 도쿄, 신주쿠라든가 번화가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도 일본의 식당가라든가 관광지, 경제적인 손실,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연일 여행지에서 숙박업소라든가 다 취소 연락이 오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또 캔슬료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중국에서는 지불하지 않는다, 혹은 지불하지 않도록 해달라. 일본의 여행업체에 그런 연락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게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일본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일본 양쪽 정부가 계속 강경하게 대응하면 대만 해협이나 오키나와 주변에서 군사 충돌 같은 상황이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있나요?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대만 유사시의 자위대 출동, 이러한 내용의 발언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특히 중국 쪽에서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서 분쟁지대가 되어 있는 생각열도, 중국 이름으로 자오이다오라고 하는 섬에서의 충돌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쭉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는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쭉 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영토 일부가 러시아령으로 바뀔 가능성이 현재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중국에서도 혹시나 다른 지역, 다른 나라를 침공한다 하더라도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처럼 상대의 영토를 중국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유혹을 돌칠 수가 없는 상황이 현재 국제 정세라고 일본 측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국은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일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목소리가 일본 안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의 강경 대응에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지금 70% 이상이 있습니다. 이 높은 지지율은 다카이치가 애매하게 말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도 분명한 입장에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확실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를 상당히 일본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일본 총리는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애매하게 대답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보다 다카이치가 훨씬 낫다라는 그러한 반응이 전반적인 일본 내의 반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발언을 다카이치 총리가 취소한다면
이러한 높은 지지율이 갑자기 떨어질 우려가 있어가지고 다카이치는요 자민당 내에도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반으로 배경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율입니다. 이거마저 떨어진다고 하면 이제 다카이치 정권은 단명으로 끝나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발언을 철회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2026년에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나요? 예,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존지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미국 쪽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 문제, 대만 문제 너무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의를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다카이치는 이 대만 문제의 발언의 수위를 상당히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절에 취소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서 중국은 발언 수위를 낮췄다라는 부분을 평가하여서 이제 강경한 중국 쪽의 대응을 상당히 누그러뜨릴 수 있는지는 미지수인 것입니다. 일단 강대강의 대립이 이어질 경우는 일본 쪽에서 볼 때 1월 정도까지가 기한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다카이치 정권이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한계선이 2026년 1월 정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의 전환이 없으면 다카이치 정권은 지지 기반을 잃어버려 가지고 굉장히 낮은 지지율로 어느 정도 가서 이시바 정권처럼 1년도 못 가고 교체될 그러한 운명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고요. 혹은 다카이치하고 중국의 시진핑이 극적으로 뭔가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관계를 다시 구축한다면 이제 중일 관계는 새로운 호혜, 서로가 서로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관계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중적으로 일본 쪽에서 보고 있는 것은 2028년 시진핑 주석의 취임 기간 28년까지인데요. 그때까지 잘못하면 이러한 긴장 관계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일 갈등 속에서 한국은 어떤 기회를 가지게 되나요? 한국의 입장을 볼 때 요새는 일본 쪽으로 안 가게 된 관광객들은 오히려 한국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정도까지 이거는 2025년인데 한국 서울의 그 숙박업소의 가동률은 90% 이상이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일본에 안 가고 대신 한국을 찾고 있다라는 면에서 판사 이익을 한국이 얻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광적인 이익은 계속 중국하고 일본이 대립 관계에 있을 때는 한국이 얻을 수가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켜봐야 아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유학생들도 일본에 안 가게 되니까 한국 대학을 많이 찾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과도한 돈풀기가 엔화를 크게 망가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나요? 예, 사실 돈을 많이 푸는 정책은 아베 전 총리가 주도한 아베노믹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베노믹스 때문에
엔조 현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 가지고 원래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푸는 정책은 아베 전 총리도 2년, 3년 정도로 끝낼 생각이었는데 이게 10년이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오히려 망가지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시바 전 총리는 이곳을 좀 바꿔가지고 긴축으로 가는 그러한 기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카이치가 총리가 돼가지고 다시 아베노믹스를 하겠다. 요새는 그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사나에노믹스라고 말하면서 또 재정을 동원하면서 국채를 많이 발행하여서 대규모의 임시적인 예산을 편성하여서 일본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라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엔화는 최근에도 $1에 156엔 정도가 돼가지고요. 다카이치가 총리가 된지 한 달 정도가 되었지만 거의 $1당 10엔 정도 엔정화된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일본 경제가 진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많이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의 GDP를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없다. 일본의 부채도 지금은 GDP 대비 250% 정도인데 GDP 자체가 올라가면 이게 일본의 부채 자체가 더 퍼센테이지로 보면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쉬운 일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몇 달 후에는 사나에노믹스라는 것이 이게 옳았는지 또 아베노믹스처럼 큰 문제였는지 그 답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노믹스를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일본의 문제 중 하나가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안 산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1998년쯤에 데프레이션이라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가 싸지는 것입니다. 이게 데프레이션이잖아요. 보통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것이 너무 갑자기 올라가면 문제이지만 그 1년에 2% 정도 올라가는 것은 이것은 전산적인 그 경제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반대로 물가가 떨어졌어요.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이 20년이나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수요가 많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니까 계속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일본이 그러한 디프레이션에 빠져버려 가지고 결국은 경제 성장률이 30년 동안 거의 성장하지 않는 다른 나라가 뭐 5배, 8배 그런 식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 30년간에 2배도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하위 말하자면 선진국 중에서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성장률이 최하위가 된 게 일본입니다. 이러한 그 일본의 경제적인 구조라는 것은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거기에 또 소비세라는 것 중간에서 많이 만들어 가지고요. 세금을 올렸죠. 소비세. 그러니까 또 그 물건을 안 사게 돼 가지고 아베노믹스로 돈을 부르면서 또 세금을 올렸어요. 그 일관성이 없는 정책을 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기업들도
투자를 해도 물건을 사람들이 안 사기 때문에 또 투자를 안 해요. 왜냐하면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든다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주기 때문에 또 투자를 더 안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품을 그냥 만들어서 바르면 된다라고 하여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그러한 노력이 굉장히 없었고요. 그러니까 IT화도 추진이 안 됐고 AI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리먼 쇼크 같은 게 다시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돈은 있지만 그것을 유보분이라고 해가지고요. 안 사고 쌓아놓고 있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본 경제가 문제가 됐습니다. 인건비도 올라가지 않았고요. 요새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물가 자체가 올라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물가만큼은 임금을 올리자라고 했지만 물가 상승만큼 임금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 사람들의 생활이 계속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카이치가 일본 경제를 부활하겠다라고 하여서 그것도 다시 아베노믹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 하면서 또 세금을 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즉 말하고 있는 것이 일단 말만 하고 있어요. 감세하겠다고 다카이치가. 이것도 자르테르지는 아직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일본 경제는 특히 30년 동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아베노믹스가 그것을 또 악화시켰습니다. 전산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다시 다카이치 사나이가 사나이노믹스로 또 일본 경제를 망가뜨릴 우려가 현재 있습니다. 일본의 부채 부담이 커져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부채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이것은 국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을 그냥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엔화를 국채를 발행하면서 대신 엔화를 많이 찍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화는 많아지잖아요. 결국은 이게 엔조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시바 정권 하에서는 국채 발행 이것을 줄이는 그러한 반침을 세웠습니다. 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가 돼가지고 다시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고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것이 일본의 재무성입니다. 한국에서 말하면 재무부가 되고 경제 QF 이런 거죠. 거기서 엄청나게 지금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경제적인 장관이라든가 경제부처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돈을 부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것이야말로 일본 경제를 부활을 시킨다라는 적극 재정파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다 교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재정 건전파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문제가 되는데 다카이치는 문제 없다고 하니까 갚으면 될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갚을 때는 세금이 많이 들어와야 하잖아요. 세금으로 1년간의 예산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예산의 몇 프로로 부채를 지금도 갚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1년간의 예산 중에서 부채를 갚는 비율이 지금도 20%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잘못하면 일본 예산의 50%까지 그냥 빚을 갚는 돈으로 나갈 가능성 앞으로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카이치가 말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GDP가 늘어나면 이게
빚을 갚는 퍼센테이지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런데 GDP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야만이 이게 이익이 남아가지고 말하자면 생긴 이익을 합친 것이 GDP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안 사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가 있는 것인지 다카이치가 약간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감세를 해주겠다, 현재를 부활시켜주겠다라고 하니까 촌리가 됐어요. 인기를 엄청나게 얻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요. 다카이치 촌리의 기본은 먼저 경제 정책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다. 요게 있거든요. 아베 이익이 내각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촌리는 먼저 2012년에 이익이 내각을 시작했을 때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이후에 하고 싶은 극우 정책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다카이치도 그대로 가려고 하는데 사실 중국하고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미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극우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이게 팔이 묶였습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정부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경제든 정치든 국제 정치든 1월이 하나의 한계점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위기가 계속될 경우 한국에는 어떤 리스크와 기회가 생기나요? 일본의 경제 위기라는 것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엔조가 쭉 이어지면 일본의 경제 위기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엔조가 되는 것은 국채를 많이 발행하기 때문에 엔이 많아져 가지고 엔조가 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 경우는 일단 엔조니까 수출에는 일시적으로 괜찮은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엔이 싸니까 해외로 수출을 하는 일본 쪽에서 그러한 물건이 잘 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이게 한국하고 일본이 상업적인 부분에서 또 산업적인 부분에서 구조가 대단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수출품도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능하고 가격 부분의 견제인데 아무래도 일본 제품의 가격이 싸면 한국 제품이 가격 싸움에서 밀려가지고요 안 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엔조 정책이 그래도 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일본 제품들이 해외에서 많이 팔려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의 특히 수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고 그리고 또 엔조이면 이것은 엔을 많이 파는 사람들이 많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엔을 많이 이거 엔하고 달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엔을 많이 팔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달러를 구입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달러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달러 관세가 되는 거죠.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반대 달러 관세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또 엔하고의 그러한 관계에서 달러가 또 관세가 되니까 이게 원하고 달러는 또 직결되어 있는데 달러 관세가 되니까 원하고의 관계도 원이 계속 싸게 돼가지고요. 계속 환율이 일단 눈에 보기에는 400원 원달러에 그게 총 500원 가까이에 가잖아요. 이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원이 싸지는 거잖아요. 이게 엔이 계속 엔저가 되면 될수록 또 달러를 매개로 해가지고 원하고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좋은 영향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에서는요 아주 급격한 엔저라는 것은 세계적인 모든 통화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가 그래도 아직은 세계 3위, 4위, 독일이 일본 위에
쓰니까 지금 GDP에서는 일본은 4위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경제적인 전체 규모가 큰 일본의 엔화가 떨어진다. 달러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통화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줍니다. 이게 바로 2022년에 영국의 트러스 쇼크라는 게 있었거든요. 트로스라는 단시 요손 촌리가 영국의 촌리가 되었는데 엄청난 감세 정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중국 파운드가 급락해가지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의 금리가 갑자기 올라갔어요. 이 영향이 영국 안에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안정 파급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세계 경제를 교란시키기 직전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촌리가 된 지 45일로 물러났습니다. 다카이치는 아직 거기까지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약속은 했는데 아직은 발표하지 않았고 그거는 다행입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야 되고 트러스처럼 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러한 조언을 지금은 다카이치의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기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신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세 정책은 어느 정도 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그것이 일본 경제를 더 악화시키고 세계 경제, 한국 경제도 교란시킬 우려를 낳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여성이 한국으로 관심을 돌리는 이유 중에 한국 남성도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한국 남성이 대단히 매력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류 드라마에서 본 한국 남성들이 그게 하나의 모델이죠. 한국에 그런 남성들이 많다고 굉장히 느끼는 것입니다. 일본 여성들이 일본 남성들은 좀 차갑고 삼적이고 함께 데이트해도 타치페이를 하고 화가 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한국 남성들이 애인하고 데이트를 해서 타치페이 하는 남성이 없잖아요. 일본은요, 진짜 애인끼리라고 해도 타치페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만 들어서 이야기를 해도 일본 여성들은 한국 남성이 좋다. 그렇게 소문으로도 그렇게 들으니까 일본 남성보다는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더치페이가 그렇게 중요한 문화인가요? 한국에서도 요새는 젊은 사람들은 더치페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에서는 아주 옛날에부터 더치페이라는 게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어른들도 다 했고요. 근데 한국은 그러나 오랫동안 식사하러 가면 어떤 한 사람이 다 식비를 내거나 그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연인끼리는 당연히 남성이 내는 것인데 일본에서는 연인끼리라고 해도 더치페이를 하는 것이 이게 상식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한국 남성은 아니다. 모든 면에서 여성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배려를 해준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남성들은 일본인보다 한국 남성이 좋다.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한국 남성처럼 여성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러한 남성은 없다. 그렇게 일본 여성들이 믿는 것 같아요. 물론 연애 시절은 그런 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국 남성들은 이벤트를 많이 해준다 이거예요. 만나서 100일째이면 뭔가 이벤트를 해줘요. 깜짝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주거나 깜짝 선물을 주거나 깜짝 어딘가 짧은 여행을 가주거나 이런 거 오늘은 기념일이다 라고 하여서 100일째 뿐만이 아니라 만나서 1년이 됐다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해줘. 일본 남성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만 비교해도 다르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네, 되게 재밌게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 산다
이게 일본 여성들의 느낌이고요. 한국에 오면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게 이벤트다. 그런 식으로 느끼는 거예요. 일본은 매일같이 그냥 일하고 있다. 그냥 피곤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보다 훨씬 한국이 좋다. 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사회 여성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가 많나요? 일본에서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직도 가부장적인 그러한 가치관이 일본이 강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투라든가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난 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그 현모양처라는 모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론 많이 달라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서 결혼하면 카사 같은 것을 서로 합의해서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여자의 분담 부분이 잘 되어 있어요. 요새 젊은 일본 부부들은 그런 것은 잘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래도 아직은 가부장적인 그러한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아무래도 일본의 남성들보다 육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보다는 아직은 그 여성들의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라는 것은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수를 내는 세계적인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여성의 지위에 관해서 세계에 120개 정도의 나라를 비교를 하면 일본은 112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여성의 권리가 지켜주지 않는 나라가 일본이다. 이러한 결과가 사실상 나와 있고 또 일본 여성 정치인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번에 다카이치가 여성으로 총리가 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여성 정치인이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본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한국의 여성 대통령도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고요. 여러 면에서 여성의 권리가 일본 이상으로 한국에서 지켜지는 그러한 사회가 됐습니다. 회식 문화도 지금 한국은 거의 회식 싫다고 하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여성들이 특히 회식 중에서 남성의 이상한 행동을 한국에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은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그래서 회식이 있다고 하면 거절하기도 어렵고요. 또 일본 여성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시골이 좋다라고 하여서 시골에 시집 갔다. 우리 남편도 도시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니까 돌아갔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여성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일본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성희롱이 아니라고 해도 말로 하는 성희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후진국이에요. 이런 거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본 여성들은 한국을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일본보다 좋은 것이다. 그런 인식을 일본 여성들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여성과 한국 여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요새는요, 한국 남성하고 일본 여성의 매칭하는 사이트가 몇 개 등장했습니다. 그거는 일본에 사는 한국 남성하고 일본 여성의 커플이 시작돼가지고요.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 남성 중에서 일본 여성을 상당히 선호하는 분들이 꽤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또 물어봤고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일본 여성은 선량하다. 비교 대상 있죠. 한국 여성보다 선량하다. 그렇게 오히려 한국 남성들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도 한국 여성이면 한국 남성을 굉장히 여러 면에서 구속을 한다. 한국 여성의 말에 따라가지 않는 한국 남성, 그러니까 한국의 부인의 말을 듣지 않는 남편은 없다.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스케이트 선수하고 결혼한 일본의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여성 스케이트 선수 유명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일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일본 남편이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게 우리 부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게 여러 한국의 남성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렇대요. 우리 마누라가 가장 무섭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제가 들어가지고 우리 집도 약간 비슷한데 똑같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그게 아니에요. 일본 여성들이 예를 들면 늦게 돌아왔다 남편이. 그런데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아주 불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사회의 생활로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남성을 구속한다고 할까? 이게 참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좀 편하죠. 네. 이게 일본 여성하고 한국 남성이라는 커플이 더 많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매칭 업체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여성들이 선량하다. 너무 여러 가지를 강요하지 않는다. 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일까요?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은 거의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표현을 하는 시간적인 타임 레그가 있는 것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본 여성들은 10년, 20년 후에 불만을 크게 말하고 또 옛날에는 황혼 이혼이라고 했어요. 일본에서 유행했죠. 이거는 남편이 퇴직하여서 퇴직금을 갖고 돌아온 그날에 우리 이혼하자라고 일본 여성이 말한다. 지금까지 엄청나게 참았다라고 하여서 퇴직금의 판은 가져야 되니까 그때까지 참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한국 여성들은 그렇게 지독하게 참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차이만 있는 것이지 사람이니까 느끼는 감정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특히 한국 남성들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이 결혼하면 잘 산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한국 남성하고 일본 여성들이 맞는 커플도 대단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남성은 리더십이 강한 분이 많잖아요. 일본 여성은 그렇게 리더십이 강하지 않습니다. 좀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맞는 거죠. 그런데 한국 여성이면 리더십이 더 강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한국 남성하고 한국 여성이 부딪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일본 안에서는 리더십이 강한 여성이면 또 여성들이 좋아합니다. 따라가는 거죠. 다카이치가 바로 전향적으로 리더십이 강한 여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그리고 지지율이 높아.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일본 여성하고 한국 남성 그런 면에서는 좀 한국 남성이 말하자면 플러스 양적인 존재이고 일본 여성 마이너스 그러니까 음적인 양음의 양성이라는 그러한 면에서 서로가 이제 맞는 거죠. 차속같이 그러한 부분이 있다. 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일본 여성들이 많이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는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의 주장을 그대로 주장해도 되는지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여서 자신의 주장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타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일본 여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남성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여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그게 맞구나 라고 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서로 맞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맞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한국 남성들에게 일본 여성과의 결혼을 추천하시나요?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결혼이라는 것이 기타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아이를 어디에서 키우는가라는 문제가 있고 혹시나 이혼이 될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아이들이 어느 쪽인가가 맞닿아야 되는데 그 경우는 나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이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라든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남성 여성의 경우만 생각하면 그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생겨서 또 기타 결혼 생활은 예기치 못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라는 것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모든 거 괜찮다라고 하여서 결혼하기 때문에 그 경우는 책임을 지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전체성의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땠습니까? 저는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오늘은 또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대단히 저도 기쁩니다. 앞으로도 일본 내의 내용 그리고 한일 관계의 내용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또 불러주시면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you